광주 역사 콘서트가 일본 고대사 연구가 이원희 변호사의 일본 서기로 미서다 출판 기념으로 전일빌딩 245 강당에서 6월 1일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서기의 중심에 백제가 숨어있는 곳곳을 지적하는 강좌로 호남역사 바로 세우기 국민연대가 주최하고 호남역사 아카데미 포럼이 주관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꿈사랑문화예술단이 후원하였습니다. 광주 역사 콘서트 행사를 위해서 버스를 타고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오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목가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시고 검사로 약 5년 정도 봉직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금은 창원이 마산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셨고요. 이후에 경남 변호사 협회장을 하셨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좀 길게 소개를 드리는데요. 경남 변호사 협회장을 하시면서 일본 구마모토, 큐슈 구마모토현 변호사회와 교류를 하셨답니다. 그러면 한 번은 마산으로 경남으로 오시고 한 해는 또 큐슈 구마모토로 가시는데 이 협회장이신데 그래도 이 구마모토 변호사 협회 방문할 때는 그래도 A상 일본말로 좀 인사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계기로 일본어를 공부하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어가 우리 고대 백제어가 아니었냐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서 한일 언어 또 언어로 대표되는 한일 역사를 깊게 공부하시게 된 것이 오늘의 저서도 출간하시고 오늘의 역사 콘서트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정치체했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또 책을 내셨고 신간을 내셨고 오늘의 강연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져서 우리 변호사님의 강연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 우리 변호사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이후에 두서없이 질문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변호사님을 이 자리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원희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29일 날 바로 여기서 지금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강연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라도 천연사를 반대하는 그런 강연이었죠. 그때 제 생각으로는 세계 지자체에서 하는 거대한 관에서 하는 그 역사서 그거를 시민단체 별 힘도 없는 시민 단체에서 그거를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인생은 다 해놓고도 지금 배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훌륭하게 막아냈습니다. 저는 우리 호남 역사 바로 세우기 국민연대 임성열 대표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분투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에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천연사, 말도 안 되는 책입니다. 왜 전라도 천연사가 말이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은 일본 서기를 바이블로 알고 전부 거기에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전라도의 고대를 일본 서기에 의지해가지고 비전을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서기가 위선입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일본 서기가 위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 일본 서기가 위서라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뿐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한국의 고명한 역사학과 교수님들 또 그리고 일본의 쟁쟁한 역사학자들 그 사람들이 바이블로 믿는 일본 서기를 왜 엉터리 위서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시조, 신무, 진무라고 하지요. 신무부터 해가지고 40대 지통까지 전부 이제 40명의 외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무부터 해가지고 37대 제명까지 무려 37명이 창작된, 날조된, 가짜, 실존 인물이 아닌 가문 인물입니다. 37명입니다. 37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명은 서기 655년에 즉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조 신무는 기원전 660년에 즉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7명이 가짜인데 왜 그 사람들을 가짜로 하느냐?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이 있는데 이 37명의 가짜 왕들은 전부 한자의 음이 아니고 한자의 훈으로 된 길고도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60년에 즉위했다고 하는 신무는 신일본 반여은 천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좀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시는 일본 말로 캄, 일본어 야마토, 반려는 이파레, 피코는 존칭입니다. 저런 식으로 한자의 훈으로 있는 특히 일본을 하고 있죠. 일본은 이게 서기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나왔습니다. 670년에. 그런데 기원전 660년에 저기에다는 신무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엉터리지요. (670년에) 일본이라는 국호가 나왔는데 시조 신무뿐만이 아니고 4대, 6대, 7대, 8대, 9대 기원전에 저기한 외왕들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무보다도 훨씬 더 앞에 있었다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조대시. 일본 천황가의 조상주입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도 하늘은 아마, 일본말로 아마, 이날 조는 테라스 대신 오미카미. 창작된 신입니다. 창작된 신입니다. 천조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 신화가 일본 서기에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창작된 붓장난으로 만든 그런 가공의 신화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본 학자들은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지고 온갖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라는 왕호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정확한 연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백제가 망하고도 한참 후에 최적이 한 말쯤 나왔는데, 그런데 일본 서기는 기원전 660년인 신무원 시대부터 해가지고 왕은 천황이고 왕비는 황후고 아들은 황태자, 황자, 딸은 황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8세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명이다, 사람의 인명이다, 관직명이다. 일본 서기는 모든 게 8세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를 보면은 박혁거세 거서관, 남해 차차웅, 탈해 미사금, 눌지 마린간, 법호망 이렇게 왕호만 보면은 그 연대를 알 수 있도록 실제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런 왕호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진실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는 모든 게 이게 8세기에 창작된 붓장난으로 창작된 그런 역사책입니다. 또 그 37명이 가자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왕들의 말도 안 되는 수명입니다. 수명. 올해 산 순으로 보면은 6대 효왕이라는 왕은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7대 효령은 128살, 그 다음에 시조 신무하고 2대 수정은 127살, 이렇게 해서 100살 넘은 왕이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유명한 신공왕후, 신라를 정벌했다는 신공왕후는 100살입니다. 신공의 아들 응신은 110살, 응신의 아들 인덕 역시 110살입니다. 그래서 시조 신무부터 16대 인덕까지 16명인데 응신은 정식 왕은 아니지만 섭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공까지 포함하면 17명 왕의 평균 수명이 105살입니다. 105살.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17명, 17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105살. 이런 일본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본 서기를 창작하면서 나이다, 연대다 이런 거를 그냥 대충 마음대로 그냥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한 그런 내용이 일본 서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게 창작 사설하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약간 실수한 걸로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이제 꽤 붙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12대 경행은 기원 후에 71년에 정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행이 정식 왕비가 있고 또 후비가 여러 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구루피메라는 여자인데 고사기에 보면은 일본 서기가 아니고 고사기에 보면은 이 가구루피메는 누구냐? 외근명이라는 인물 정손자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근명은 누구냐? 바로 경행의 아들입니다. 경행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정손자의 딸. 그러니까 아들의 고손녀, 본인한테는 현손녀, 5세 손녀입니다. 5세 손녀하고 5세 후손인 손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이 가구루피메라는 여자는 15대 응신의 또 후비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행의 정손자 응신의 또 후비가 약 한 200년 후에 15대 응신의 후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는 제 책에 적어놨는데 제가 볼 때마다 제가 뭘 잘못 봤지, 제가 잘못 읽었거나 뭘 착각했거나 이런 그런 결과지. 이 고사기란 책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고사기에 과연 이렇게 적혀 있을까? 제가 초고를 적어놓고 검토를 하고 또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한국 사람이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연대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계산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대충 적어 놓으면은 우리
후손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알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연대 이런 거는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창작을 해놨습니다. 그게 일본성이하고 고상. 37명은 가짜, 창작된 가짜고 실존 인물은 언제부터냐? 38대 천지부터입니다. 천지. 38대 천지는 누구냐? 백제 멸망무렵의 외왕 부유풍이 확실합니다. 부유풍의 장남입니다. 천지는 부유풍의 장남, 39대 천무는 부유풍의 장남, 40대 지통은 38대 천지의 딸입니다. 39대 천무의 왕비입니다. 8세기 이후에 일본이 천황가에서 또 37명 외왕은 조상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만세일계로 해가지고 천지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므로 되어 있는데 천황가에서는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있죠. 저는 그 생각하기를 지금 일본 천황가에 도서관 그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백제의 역사, 백제의 사서가 아주 뭐 깊고 깊게 아주 깊은 곳에 보관해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황가에서는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뿌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죠. 지금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8세기 일본 천황가에서 조상들의 무덤을 건능, 가까운 능, 그리고 원능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 바치는 공물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건능은 천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조 신무하고 37명은 원능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조상 취급을 안 했습니다. 환무라는 천황이 있습니다. 이 환무 천황은 794년 수도를 나라에서 교도로 천도를 했습니다. 천도를 하면서 이제 조상 무덤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천도를 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세 무덤에만 보고를 했습니다. 누구냐? 정조부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부, 그 다음에 부친은 광인 천황이었습니다. 정조부 천지 이하, 정조부 조부 부친. 첫 번째가 천지였습니다. 858년에 숭하천황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숭하천황은 조상무덤을 아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능사묘제라고 해가지고 14기의 무덤에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 14기 중에 제일 선대가 역시 천지였습니다. 중세 중 이제 천황가에서 천황들이 자는 침실이 있습니다. 침전이라고 하지요. 침전 안쪽에 작은 불당을 만들었습니다. 불당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역대 천황의 위패하고 역대 천황들이 이제 가지고 다니던 호신불, 자그마한 한 이 정도 되는
호신부를 모셨는데 거기 위패하고 호신부의 주인공 첫 번째가 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천황과 아주 그 8세기부터 중세 천황가에서는 37명은 조상 취급을 안 했습니다. 천지부터 조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지금 일본 천황가는 백제 부여시입니다. 지금 천황가는 지금도 이름만 있고 성이 없지 않습니까? 성이 왜 없겠습니까? 이 지구상의 무명 세계에 성이 없는 그런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천황가뿐입니다. 조상들이 백제에서 건너간 것을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 이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 학계에서는, 일본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일본 역사학에서도 일본 소리를 100%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양 전쟁 이전에 황국 사관이 기승을 부를 때는 신무부터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신공왕후가 서기 200년에 신라를 정벌해서 신라왕의 항복을 받았다. 이것도 전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가지고 신공왕후가 배 타고 이렇게 신라를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사파가 교과서에,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는 이제 황국사관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무를 포함해가지고 2대부터 9대까지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가문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확고부동한 통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10대 숭신인데 숭신부터는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보다가 한 몇십 년 전부터는 15대 응신부터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본의 거의 통설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15대가 응신이고 16대가 응신의 아들 인등인데 일본의 오사카 가와치에 가면은 일본에서 제일 큰 고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길이가 480m 되는 480m 정말 크지요. 그거를 16대 인등릉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길이가 420m 되는 두 번째 무덤을 15대 응신의 무덤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제일 큰 무덤은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입니다. 황남대총 길이가 한 100m 되는데 상당히 큰데 이게 일본에 갖다 놓으면 이거는 정말 중소 고문입니다. 일본의 무덤 중에서 명함을 좀 내밀라고 하면은 최하 200m 넘어야 됩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모든 문화가 한국의 월등 선진적이었는데 무덤의 크기만은 우리 한국이 족탈불급입니다. 도저히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런 큰 무덤이 응신하고 인덕의 무덤이다라는 이게 이 이론을 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응신하고 인덕은부터는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26대 계체라고 있습니다. 계따이라는 이제 왕부터는 이것만은 막 하늘이 무너져도 그때부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93년에 즉위했다고 하는 추고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추고. 593년에 즉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나라의 역사를 담은 수서라는 책을 보면은 그 무렵에 서기 600년에 수나라 사신 배청이라는 사신이 외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역사를, 그러니까 외국의 사정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외왕을 아스카로 가가지고 외왕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외왕 이름은 다리사 피토, 또 후궁이 약 한 600~700명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왕인 게 100% 확실합니다. 배청이라는 수나라 사신이 만난 외나라 왕은 남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학자가 없었는데 약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의 오야마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본 서기하고 수서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추고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가공 인물이다. 그렇게 논문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그 국수적인 아주 그 보수적인 일본 학자들이 사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당신 이론이 틀렸다라고 한 사람이 많았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후에 얼마 전에 이 교수가 쓴 또 다른 글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학문적으로 유의미하게 반론을 제기한 그런 글은 자기가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반론을 제기를 안 했, 학문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그런 학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서기 593년에 즉위한 추고하는 여왕마저도 가공인물인데 일본 학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7명이 가짜다라는 게 저 혼자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이지만 일본 학자들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창작 역사 소설집입니다. 역사 설화지. 이런 일본 서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백제 후예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외인들이 만든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외인들은 이런 책을 엮을 만한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아무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제 후예가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럼 백제 후예들은 그 일본 서기는 이게 성우도 없고
어떤 변작자가 다 그 삭제한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주 그 고위층에 있던 백제 후예가 맞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백제 사람들이 역사를 날조를 했을까요? 아마 백제가 멸망 안 하고 계속 갔으면은 이런 창작 사상은 절대 나오지가 않았을 겁니다. 백제가 전혀 생각해도 못하게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전혀 대비하거나 예상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던 백제 사람들은 갑자기 고립되었습니다. 동구 백제가 있을 때는 이 자기들이 인구수로는 훨씬 적지만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인들 지배하는 게 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멸망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고분고분 복종을 하던 외인들이 저는 이 백제 망하기 전까지는 아주 고분고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은 지배돼 가지고 우리는 뭐 굉장히 반항적이었죠. 늘 반항을 했습니다. 절대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은 아주 순종을 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문화 면에서 백제가 월등했습니다. 모든 게 월등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명, 일본 곳곳에 백제, 이만키 이런 지명들이 곳곳에 있었던 걸 보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항하는 일본 외인들이 있었다면은 그런 지명을 붙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에 일본이라는 지명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백제가 망하니까 지금까지 고분고분 순종하는 외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근수근 이상한 기미를 보이고 그렇게 고분고분 복종하지만은 않은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수에서는 훨씬 적은 백제 사람들이 외인들을 영구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고민한 끝에 외인하고 동화되는 백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가 외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일본서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백제 멸망 이전까지는 궁중의 공용어가 백제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절에서 공용어는 백제어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만이 아니고 궁중에서도 백제어가 공용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통역. 그때 왜 외국에는 통역이 무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 아스카에만 있었는 게 아니고 지방에도 곳곳에 많았습니다. 수많은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통역이 있었겠습니까? 그 통역들은 또 굉장히 지위가 높았습니다. 백제에서 건너간
외왕. 제가 보기에는 외왕들은 백제에서 파견한 왕자들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은 백제에서 건너간 왕자가 11명입니다. 11명. 근데 지금 일본 학자들은 우리 한국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제하고 왜는 대등하게 이렇게 교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등하게 교류했으면은 그러면은 일본 왕자, 외국 왕자도 백제를 한 10번은 방문을 해야만 하는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백제 왕자들만 일방적으로 건너갔다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건너가가지고 그냥 잠깐 뭐 친선 사절로 가가지고 잠깐 있다가 건너온 게 아니고 뭐 1년씩 2년씩 장기간 또 몇 년씩 장기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 멸망 후에 외국 지배층 왕 이하 지배층은 전부 백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제 사람들이 위인들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정체성을 버리고 외인으로 도망내는 그런 첫 걸음이 바로 일본 선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중의 공용어가 백제였는데 제 생각에는 한 700년 거물을 해가지고는 궁중의 공용어를 이제 일본어로 한다. 왕의 명령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오래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두수가 없었지만 이걸로 마치고